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책 처방 준비된 날이라서 해니 이혜선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니 이혜선입니다. 네. 오, 연속 출연이네요. 네. 영광입니다. 새해 첫 책 처방이죠? 네. 네, 맞아요. 댓글부터 소개를 할까? 연말 연시라서 댓글들이 많이 네. 듣고 있는데. 네. 자, 오디오 클립 인문 책 재생 순위 탑 10의 책걸상이 8위에 올랐는데요. 그거를 캡처해서 닉네임 GEMI 땡땡땡땡님이 올려주시면서 축하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인가요 이게? 인문책에 몇 개 클립이 있죠? 인문책 분야에만 보니까 49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 오. 8위에 올랐다고. 네. 49개 중에 8위. 오, 네. 그러면 거의 4% 아닌가요? 상위 4%? 저희가 순위에 아니죠. 연연하지 않지만 상위 20%인 거죠. 아, 네. 산수에 약하시군요. 우리 그러게요. 혜니. 제 문과여가지고. 상위 4%래. 49편 중에 8위. 부끄럽네요. 네. 더 아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저 순위에 연연합니다. 네. 그 YG의 욕심은 전체 순위 한 5위 정도. 소박하게. 오. 전체 순위 5위가 소박한 거냐? 전 소박하게 전체 순위 정신여고만큼만 되면은 기쁠 것 같습니다. 정신여고는 지금 20위 하고 있거든요. 전체에서.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자, 하나 더 읽어보죠. 닉네임 H1981님 딸에 대하여 편 들으시고요. 책 펼치고 반나절 만에 읽었어요. 흡입력이 상당하네요. 읽고 나서 책걸상 들어봐요. 성인이 된 이후로 사실 부모님과 특히 엄마랑 견해 차이로 갈등도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남 이야기일 때와 내 가족 이야기 될 때 입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포장 예쁘게 해서 엄마한테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왠지 1981년생이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댓글의 내용과 이런 걸 매치해봤을 때 반갑습니다. 네. 그 뭐 연말연시에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닉네임 0122 땡땡땡땡님 발칙한 미국 산책 편 들으시고 책가방 특히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저희 노력해야 됩니다. 네. 아직 프로그램 이름도 JYP YG와 JYP의 책가방이 돌아왔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괜찮네요. 책에 관한 가치 있는 방담. 오, 좋은데요? 책가방. 그렇죠. 책가방. 우리 스피노프를 하나 만들까요? 책가방. YG와 JRP 책가방. 네. 청취자분이 책가방이라고 하시면 책가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발칙한 미국 산책 편 읽으시고 책처방 편 읽으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네, 들으시고 닉네임 디오디오님 여기서 추천해주신 책 다 읽어보려고요. 우연히 발견한 토크 기분 좋게 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책처방 의뢰는 닉네임 윙깅이 님의 의뢰입니다. 정신여고 청취하다가 책걸상으로도 넘어온 정신여고 졸업생입니다. 야, 이게 진짜 정신여고 졸업을 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신여고 듣다가 일로 와서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네요. 둘 다일까? 둘 다일까? 자, YG님, JYP님 그리고 박평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소설의 광팬인데요.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영화화된 소설은 대부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설로만 남아있는 것 중에 볼만한 책이 있나 궁금한데요. 처방해 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사건이나 인물의 사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쯤 이야기구나 아니면 이런 인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처방 의뢰를 하셨습니다. 네, 윙깅이님. 요약하자면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 영화화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
네, 그런데 왠지 영화화가 될 것 같을 정도로 플롯에 힘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지금 골라달라는 거죠. 네. 네. 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책 처방 의뢰. 근데 실제로 요즘 역사 소설들이 영화화가 되는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뭐 특별히 더 많은 건가요? 어때요? 그냥 저의 기분 탓일까요? 과거보다도 많은 것 더 같아요.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거는 기록된 역사의 양이 자꾸 늘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더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에 관심을 쏟게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새로 창조하는 건 좀 역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잘 다룬 소설이나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기록물 같은 것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좀 검증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로 나온 거는 어쨌든 완결된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독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그거를 차용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소설이 많이 팔렸다는 거는 뭔가 대중들이 좋아했다는 네. 뜻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이제 소설의 감만큼 영화가 흥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난 여름 휴가 특집 때인가요? 정말 셋이서 미친 듯이 재밌다고 추천했던 심플 플랜 같은 네. 책. 그 정말 재밌는 소설인데 영화는 완전 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심플 플랜을 그러고 보니까 책걸상 통해서 들으시고 본인이 너무 재밌게 읽고 근데 남편은 소설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영화를 구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영화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왜 이 재밌는 소설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나 하면서 이제 푸념을 하시는 분의 블로그 글을 제가 잠깐 스치듯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작품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제작자분들도 어쨌든 관객분들도. 이 의뢰를 받고 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고민 많이 했어요. 자, YG가 JYP도 전혀 몰랐던 또 신기한 재밌는 책들을 다수 준비해 왔던데 YG도 뭐 아니죠. JYP도 조금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네. YG가 가지고 온 책의 목록 좀 풀어보시죠. 먼저. 일단 제가 방출을 할 텐데 근데 윙깅이님 취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윙깅이님이 내주신 과제에 부합하는 책들을 일단 선정을 해왔는데 첫 번째 책은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누구 작가 이름인가요? 책 이름인가요? 네, 레베르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베르테. 아르투로 레베르테라고 하는 스페인 작가예요. 네. 이 스페인 작가가 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아르투로 레베르테 같은 경우에는 디마클럽, 뒤마 클럽? 네, 디마클럽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꽤 유명했고 그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스페인어권에서는 꽤 유명한 스릴러 역사 소설가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 아르투로 레베르테가 이제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라는 작품을 펴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전작이 꽤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투로 레베르테 소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소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침 윙깅이님 얘기랑 딱 부합해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일단은 설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레베르테라는 작가 본인이 종군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쟁터를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소설을 쓴 소설가인데 전업 작가가 된 소설가인데 마찬가지로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의 주인공도 종군 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종군 기자가 아니라 사진 종군 기자예요. 그래서 전쟁화를 그린다고 표현한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가장 끔찍한 현장을 누비던 종군 사진 기자였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절벽에 허름한 수도원, 버려진 성 이런 걸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빈 벽에다가 네. 7개월 동안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고 그냥 뭐 생필품만 사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괴짜처럼 뭔가를 막 그리기만 하는 이 주인공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남성이 찾아와요. 네. 그리고 그 남성이랑 3일 동안 나눈 이야기가 이 소설의 전부예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남자는 왜 찾아왔을까요? 그 남자는 왜 찾아왔을까? 네. 그 남자는 복수를 하려고 찾아옵니다. 왜요? 이 남자는 이 주인공이 찍은 사진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겪습니다. 저 이거 약간 오버랩되는 사건이 하나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단은 이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종군 기자에게 당신이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종군 기자는 종군 기자대로 그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사진을 찍은 활동을 그만두고 운둔자가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성의 벽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리는 끔찍한 그림이거든요. 지옥도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림을 그리는 또 사연이 있어요. 왜요? 그 사연이 이제 두 가지의 그 이야기가 딱 겹쳐집니다. 언제로 겹쳐지냐면은 1990년대 중반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겹쳐져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군 기자는 자기와 같이 종군 기자였던 사랑에 빠진 또 다른 여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자를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잃어요. 아이고. 쥐레를 밟습니다. 쥐레를 밟던가 아니면 저격수에게 저격을 당하던가 어쨌든 잃어요. 저도 지금 디테일한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찍은 사진 한 장이 또 다른 곳에서는 끔찍한 비극을 이제 잉태한 거죠. 그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그 운명 네. 그리고 또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끔찍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운명을 감내해야 되는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저마다의 방식 거기에다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20세기 후반의 그 이제 전쟁터가 이제 중요한 무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대를 펼쳐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왜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일화 있었잖아요. 그 어떤 사진 기자가 어떤 아이가 이제 매한테 잡아먹힐 위기에 놓였는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해서 이게 뭐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하고도 살짝 겹치는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겹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 기자가 과연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직접 개입해야 되느냐 이 네. 차이라면은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누른 셔터.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전쟁의 비극, 전쟁의 피곤함,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도구가 되어서 쓰러질 운명인 어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병사들의 슬픔을 담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네. 그 사진이 초래하는 비극들. 이제 어떤 비극인지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스포일러가 되기가 싫으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되게 그럴듯하고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실제로 재밌습니다. 이 레베르테라는 작가가 굉장히 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북유럽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이런 거랑 약간 다른 풍의 또 스페인 소설가 특유의 약간의 그런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품에서도 그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작품의 문제의식이라던가
독특한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또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잘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멋진 소설이 되었어요. 네. 오. 숨어 있는 걸작인데 마침 윙갱이님이 딱 이런 주문을 하니까 이 소설이 머릿속에 순간 딱 스치더라고요. 바로 떠올랐군요. 네. 자, 책 처방은 보통 이제 한 권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권 해야죠. 빨리빨리 넘어가 보죠. 또 뭘 네. 준비해 왔습니까? 또 다른 소설은 역시 이게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켄 폴릿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전 처음 듣습니다. 네, 켄 폴릿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꽤 유명한 작가예요. 폴릿? 네, 켄 폴릿이라는 네. 작가인데 이 켄 폴릿이라는 작가가 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토지 같은 소설을 한 편 썼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서사시를 쓰신 건가요? 1차 세계대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점까지.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되는 시점까지. 와, 음. 몇 년을 담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0세기 전체를. 국내에 번역된 책은 6권이에요. 와, JYP는 못 읽으시겠네요. 네, 거인들의 몰락. 네, 그리고 세계의 겨울. 그리고 영혼의 끝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인들의 몰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세계의 겨울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시작할 즈음까지. 그리고 이제 영혼의 끝은 약간 이제 그 커버하는 시간대가 좀 긴데 냉전 시기부터 오바마가 당선될 때까지. 이제 등장인물들과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인물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보다는 자손들이 있겠죠. 네, 이제 그들이 이제 막 운명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다양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1권의 내용만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던 하녀 출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하녀가 이제 그 영국 최초의 이제 노동당 이제 의원이 되는 뭐 이런 얘기라던가. 그리고 또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몰락한 귀족. 그리고 이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하는 평범한 군인. 그리고 또 그 군인의 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러시아 이민이 되어서 뭐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고, 예, 그리고 뭐 또 윌슨 대통령의 뭐 보좌관이었던 전도 유명한 청년. 이러니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 행위자들로 다 맞물리면서 한 편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이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20세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쭉 듣다 보니까 왠지 그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하고 비슷한 계열인데? 저는 지금 그 파인더 스키퍼스가 살짝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 딱 그런 거잖아요. 100년 동안 이제 또 5만 가지 일들을 막 유명한 사람 만나고 막 역사적 현장에 있고 분위기는 전혀 달라 네, 보입니다만.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네. 네, 약간 좀 비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그 역사 소설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가끔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그냥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냥 영미판 혹은 뭐 서양판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수식어가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책 설명을 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도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그냥 어쨌든 한국 현대사 물론 20세기 전반기까지지만은 어쨌든 개화기 때부터 그 해방되는 시점까지의 그런 인간 군상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고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배치를 해 놓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켄 폴릿이 쓴 이 6권의 책들이 그러니까 거인들의 몰락 그리고 세계의 겨울, 영혼의 끝 이 시리즈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그 20세기를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뭐 생존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저항하고 등등등의 역사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냥 약간 20세기의 약간 중요한 사건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일별할 수 있는. 자, 지금 그 6권의 책들이 이 토지처럼 다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씩만 봐도 되는 겁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안 되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고 싶었던 왜냐하면 JYP의 거인들의 몰락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네.
이제 영혼의 끝에도 나오고 영혼의 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세계의 겨울에 나오거든요. 이왕 볼 거라면 앞것만 보는 게 가장 제일 첫 좋기는 번째 거는 하겠네요. 뭐예요, 그러면? 거인들의 몰락입니다. 거인들의 몰락? 네. 그러면 이 세 개 시리즈가 각각 1, 2권, 1, 2권, 1, 2권 이렇게 해서 6권인 걸까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오. 20세기 캠폴릿의 20세기 3부작인데,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웨일스, 독일, 러시아, 미국에서 하는 5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그 5가족이 한 세기 동안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루는, 그래서 상당히 무슨 대하 드라마 이런 걸로 만들어질 법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영국에서 대하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계획만 있지 지금 런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은 아마 안 가지고 나왔을 텐데 네. 그 일부 거인들의 몰락이 지금 드라마 10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질 계획이라는 것만 지금 뜨고 지금 실제로 지금 이게 촬영에 들어가서 이제 방송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은 올해 혹은 내년에 이 방송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근데 스케일이 워낙 커서 어떤 제작사라고 해도 이렇게 쉽게 딱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역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좀 20세기의 역사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자체는 굉장히 쉽게 읽혀요. 이 켄 폴릿이라는 작가가 그 본격적인 그런 무슨 문학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센 소설이라서 굉장히 흡입력 있게 확 읽히긴 합니다. 켄 폴릿 지금 저 구글링 해가지고는 좀 쳐다봤는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 저는 처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화됐던 바늘구멍 네네네. 이런 스릴러들도 굉장히 많이 쓴 유명한 맞습니다. 분이군요. 예.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사나이 이것도 아마 영화로 만들어졌던 책 같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스릴러로 떴는데 86년 갑자기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에 도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지의 기둥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거 30개 언어 1,400만 부 막 무지막지하게 훌륭한 엄청난 사람인데 전 몰랐네요. 처음 듣는. 네, 켄 폴릿이라는 작가도 이참에 알아두시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은근히 꽤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방금 영화로도 나왔지만 그 대지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역사 소설가를 변신하면서 쓴 책도 드라마로 만들어져 가지고 꽤 화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심차게 죽기 전에 내가 이 소설 이런 소설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쓴 게 바로 이 3부작 20세기 3부작이에요. 거인들의 몰락 그리고 세계의 겨울 영혼의 끝. 그러니까 이제 20세기를 역사 소설 쓰는 내가 살았던 이 20세기를 내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켄폴릿 작가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거죠?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49년생이시네요. 네. 야, 이건 진짜 토지급의 네. 어떤 좀 그런 책을 시작한다는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엄두를 못 낼 것 같은. 네. 근데 만약에 거인들의 몰락을 읽으면 그 다음 것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될 정도의 흡입력이 있나요? 왜냐면 거인들의 몰락에서 일단 1단락은 딱 돼요. 1단락은 딱 되는데 그러니까 거인들의 몰락에서 끝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책들이 있으면 그래 어떻게 됐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전 세계 1억 5천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역사 소설의 대가. 이런 표현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뭐 윙깅이님한테는 이 켄 폴릿의 이 역사 소설 20세기 3부작 요거만 그냥 던져줘도 처방 완료일 것 같은데 다 못 읽으실 수 네, 있는. 거인들의 몰락, 세계의 겨울, 영혼의 끝,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레베르테 전쟁을 그리는 화가, 그리고 그 저는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네. 네. 그 JYP 처방 듣고서 시간이 혹시 남으면 제가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뭐 별로 준비해 온 게 뭐 없다면 없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역사적 사건 모티브 소설 영화화 안 된 거 요거에 이제 집중해 가지고 뭐가 있지 막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떠오른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그 요즘 남한산성
요즘이라고 하기엔 조금 지났습니다만 남한산성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이 남한산성 쓰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역사 소설을 쓰셨죠. 바로 흑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훈의 흑산. 자, 흑산은 김훈 작가가 남한산성 쓰고 나서 4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역사 소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훈 선생은 카레 노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사 소설을 쓰셨는데 그렇죠. 이 흑산에서 주목한 이 인물은 이 정약전과 황사영이라는 사람이죠. 정약전은 뭐 아시다시피 그 정약용의 형이죠. 아마. 네네. 오. 자산오보를 쓴? 그렇죠. 네. 네네네. 그 자산이 거기가 다 그 흑산도에 가서 유배 네네. 갔을 때 쓴 책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천주교 교회 지도자인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종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이제 죽죠. 사형당하는. 그리고 정약전은 똑같이 천주교 활동을 했는데 막판에 약간 좀 발을 빼서 죽지는 않고 살아남아서 흑산에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역사적 사실과 똑같은 거의 사실 그대로를 이제 재구성을 한 거고 뭐 이렇게 상상력이 추가된 부분은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 이런 건 다 상상력이겠지만은 크게 이 사실이 왜곡되거나 변형된 것이 없이 거의 그대로 쓰신 소설이고요. 뭐 저는 남한산성이나 카레 노래 뭐 혹은 현의 노래 이런 김훈의 역사 소설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서 재밌게 보신 분들은 요것도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굳이 이제 다른 역사 소설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많이 길진 않습니다만 다른 책에 비해서는 조금 길고요. 그 다음에 문체 그 특유의 기문체 그건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어지고요. 김훈 선생님의 역사 소설은 역사 소설이라기보다는 약간 김훈의 역사 산문 같은 그렇죠. 그런 역사 느낌이 좀 이야기 있어요. 뭐 약간 네. 근데 역사 산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소설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흑산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4년 후에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흑산도 영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카레 노래 뭐 남한산성 이후 4년이니까 네. 흑산도 앞으로 한 4년 후쯤에는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 사람이 쓴 비슷한 시기의 역사 소설로 강화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로 섬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오셨군요. 그- JYP께서. 그렇네요. 네. 근데 이 강화도라는 소설은 신헌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인데 특이하게도 쓴 사람이 소설가가 아니에요. 오, 그럼요? 그 유명한 사회학자 송옥은 엥? 교수가 저번에 저희가 에세이 특집할 때 네. 이제 좌종운영, 우송옥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송국은 교수의 에세이를 추천을 했었는데 네, 그 송옥은 교수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문학 청년이었고 평생 갖고 있던 로망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장편 소설을 쓰는 거였는데 신헌을 다뤘다는 것도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 하여튼 환갑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한 책이 강화도라는 책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심장한 게 이 사회학자인 저자는 신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19세기 후반이고 그 뭐 한창 그 병인 양요 나오고 하던 그 시절이잖아요. 강화도가 네네, 이제 강화도가 외세의 침입 뭐 이런 완충 지역 거기에서 그래서 이 신헌이라는 사람이 조선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그 외국 사람들하고 협상하러 나가는 관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그 근대와 봉건 뭐 이런 게 천주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와중에서 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인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업 작가 유명한 전업 작가가 아닌 사람이
뭐 60세가 되어서 썼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그렇게 문학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이제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고 그냥 보면 전혀 그런 티가 안 나고 그냥 저 전업 작가가 썼다고 해도 될 만큼 문학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인지 단점인지 혹은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훈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향을 받으셨을 수도 시대도 있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뭐 천주교나 뭐 이런 등장하는 것들도 조금 비슷하고 그다음에 아마 송호근 선생이 그 김훈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 같아요. 알게 네. 모르게. 그래서 근데 읽다 보면 김훈체가 약간 느껴지는 그런 문체로 이루어져 있고 어쨌든 요 책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매우 사실과 부합하게 작가의 상상력은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예, 크게 사실관계가 다른 뭐 왜곡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역사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뭐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 근데 영화화 안 된 거. 9.11을 다룬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9.11 다룬 소설이 있어요? 네. 9.11을 다룬 소설이고요. 나온 지 꽤 돼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벌써 10년 전에 읽은 책인데 2006년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살아있어 미안하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은 나왔고 한국에서는 망했는데요. 원제가 이 Windows on the World 세계의 창?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Windows on the World라는 게 그 빌딩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쯤에 있던 식당 이름이거든요. 네네. 거기 있는 식당 이름이고 거기에서 밥 먹다가 이 테러를 겪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화자는 또 따로 있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요? 프랑스 작가가 썼습니다. 프레데리크 베그베데라고 하는 외우기 힘든 작가의 이름인데 이 책이 그 9.11 이후에 9.11 관련 책들이 한 5, 6년쯤 돼서 이제 그 사건 이후 4, 5년 지난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무렵에 나왔고 그 무렵에 나온 책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소설 형태로 책이 나와서 아마 한국어판까지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뭐 잘 되진 않았는데 저는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이걸 봤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대로 읽을만한 재미난 소설이었고요. 당연히 요거는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9.11 테러 같은 거는 워낙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읽다 보면은 막 정말 이렇게 그래 맞아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막 계속 드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뭐 나름 이 결말도 뻔하고 슬픈 내용이지만 이 화자가 또 이렇게 요즘 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화자가 이 아이하고 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같은 데서 유머도 좀 있고 하여튼 그 역사적인 사건 당연히 영화 안 됐고요.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재미있는 소설 중에 하나로 추천할 만하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또 JYP가 3권 추천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방출하지 않은 한 권도 방출을 하면은 이건 방금 JYP가 그 실제로 있었던 9.11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이잖아요. 저는 약간 비튼 소설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일종의 역사 소설인데 가상 역사 소설이에요. 이런 것도 재밌는 거 잡으면 진짜 네,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딱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고 읽은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번도 야 이런 책 왜 추천했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인데 킴 스탠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화성 시리즈로 유명한 SF 작가인데 굉장히 이제 문학적 성취도 인정받는 SF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당무계한 막 그런 설정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생태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시각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기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이렇게 성찰하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쓰는 SF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캠 스탠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네. 근데 이제 그 양반의 대표작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완결된 책으로 번역이 된 건 딱 하나인데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쌀과 소금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이 쌀과 소금의 시대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700년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어우, 스케일 오늘 보소. YG 스케일이 너무 큰데요? 네, 당연히 우와. 두껍겠죠. 두꺼운 책 두 권인데 근데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700년을 다루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유럽 없는 세계사를 다뤄요. 유럽 없는 세계사. 네.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네. 13세기, 14세기에 그러니까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에서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희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은 99%가 죽어요. 그러면 거의 미국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미국은 미국은 없던 없는 시절이지. 나라가 그 되는 옛날이니까. 거죠. 오, 네. 아, 또 그게 그렇게 웃기네요. 중세에 흑사병이 실제로 흑사병이 돌았는데 네. 실제로 역사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희생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세 유럽이 무너지고 막 봉건제가 무너지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 뭐 절대왕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흑사병의 위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99% 정도가 전염병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럽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유럽이 사라지고 나서 오늘날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까를 700년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계속 이제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가면서 이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 혁명은 어디서 발생했을까? 동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 그러면 유럽이 사라지면은 중국 문화권과 네. 그리고 아랍 문명권만 남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은 아랍 문명권에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크게 아랍 문명권, 그 다음에 중국 문명권, 인도 문명권 이런 식이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네. 이 중국 문명권과 아랍 문명권이 교류가 심했던 중앙아시아가 과학혁명의 분산지가 되고요. 거기 이제 뉴턴 같은 사람도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할까? 네.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일본 원정을 가던 중국 배가 표류를 하다가 네. 태평양의 이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정도에 도달을 해서 이제 그쪽에 인디언들이랑 조우를 하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요. 재미없겠는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소설의 이제 또 통일적인 완결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 사람의 주인공이 계속 환생을 합니다. 더 재미없겠는데. 국면마다 여기서 또 두 분의 취향 차이가 또 이제 극명하게. 국면마다 세 사람의 오. 주인공이 굉장히 다른 역할로 어쩔 때는 주인과 하인, 어떨 때는 친한 전쟁 동지, 네. 어떨 때는 혁명가, 어쩔 때는 부부, 성별도 막 바뀌는 건가요? 성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오. 근데 약간 캐릭터는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도전적인 캐릭터, 하나는 굉장히 방어적인 캐릭터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역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계속 이제 환생을 하면서 이제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00년의 이제 그 대체 역사를 쫙 쓰는 거예요. 이 700년의 역사를 다루어서 그런지 이 책은 700페이지 내외의 책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400페이지에 달하는 벽돌 책이군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저 장강명 작가나 읽을 만한 아니 그런데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꽤 많은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책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다 감동받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재밌는 책을 찾아가지고 추천을 하다니. 이 미워할 수 없는 YG 같으니 뭐 이런 반응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JYP 계속 냉소를 하는데 아니 냉소라기보다도 그게 과연 재미있을까? 그런 대체 역사 소설을 1400쪽이나 정말 읽는 것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이 작가가 펼쳐놓은 장치에 설득 당하면 재미가 맞아요. 있을 것 당하면 같고요. 재밌어요. 예. 예. 설득을 안 당하면 이제 이게 뭐야 하는 거고. 굉장히 그럴듯해요. 오.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리고 딱 유럽 없는 세계사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아시아나 뭐 아랍이나 이쪽 동네에 있는 나라들은 뭐 여기저기 막 나오고 한국도 나옵니까? 한국도 나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기술됩니까? 한국도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네네네. 별 크게 영향력 네, 없는 영향력 나라로. 없는 나라로. 아니 그리고 윙깅이님이 만약에 세계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스케일이 큰 책들을 지금 2권을 좀 소개를 했는데 네. 네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비롯한 20세기 후반의 전쟁터들이 중간 중간에 등장하면서 이제 인물들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레베르테의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그리고 이제 켄 폴릿이라고 하는 역사 소설의 거장이 20세기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20세기 3부작의 거인들의 몰락, 세기의 겨울, 영혼의 끝. 20세기를 살아가는 5 가족이 얽히고 설키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의 희생양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루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킴 스탠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쓴 유럽이 사라진 700년의 세계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을까를 정말 아름답게 풀어낸 네. 심지어는 아름답게 풀어낸 쌀과 소금의 시대. 이 제목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 후추가 없는 쌀과 소금의 시대. 어마어마한 거죠. 쌀과 소금의 시대는 진짜. 네, 이 3권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말씀드리자면 YG가 자꾸 이렇게 막 책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실 때는 옆에서 JYP가 냉소리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냉수 코웃음을 짓고 있어. 아니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 취향이 다르다. 아, 네. 다른 취향의 책이기 전그 때문에. 3권의 지금 대작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책들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정해온 거 보세요. 똑같이 3권씩 얘기했는데 지금 YG가 가져온 책은 막 대개 최소 100년, 막 700년, 막 전 세계를 다루는 거고. 일단 사람이 한 명 한 세대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 등장인물도 막 수백 명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레베르테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안 그래요. 근데 JYP가 가져온 책은 정말 몇 명 안 나오고 정말 그 며칠 동안 몇 년 동안의 얘기만 딱 나오는 흑산, 강화도 그리고 살아있어 미안하다. 요런 이제 네, 김은혜 네. 흑산, 소품만 가져오잖아요. 송호군의 강화도 그리고 프랑스 작가 배그베데 베그베데의 살아있어서 미안해. 살아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네. 네, 이 3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향껏 윙깅이님이 고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일단 그 제가 켄 폴릿이나 킴 스탠리 로빈슨의 책을 함부로 권하기는 좀 무섭고요. 책이 너무 두껍고 대작이기 때문에 이 레베르테의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윙깅이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여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희 다음 달에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좀 큰 거는 도전해 봄직합니다. 설 연휴를 몽땅 바쳐도 다 못 읽을 만큼 두꺼운 책이군요. 네. 자, 오늘 윙깅이님의 소중한 책 처방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고심 끝에 여섯 여러분의 권. 네, 네.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